옆에 보시면은요. 348페이지 요거 잘 나와요. 결손금과 이월 결손금. 이론 쪽에서 잘 나옵니다. 실무 쪽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이론 두 개 나오는데 그 두 개 중에서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개요 보시면은 거기 파란색으로 밑줄 잘 쳐져 있는 그 까만색으로 밑줄 잘 쳐져 있는데요. 종합소득 중에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만 공제할 수 있다라고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예,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우리 결손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업소득의 결손금이 있고 또 하나는 부동산 임대소득의 결손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의 뜻이 뭐예요? 결손. 결손의 뜻은 결과적으로 손해보는 걸 결손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결과적으로 손해보는 거 그거를 결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소득의 결손금의 특징은 타소득에서 공제 가능해요. 그래서 그 까맣게 밑줄 쳐져 있는 게 요거예요.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만 공제할 수 있다. 요게 이제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소득은 타소득에서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제가 요건 썼다 지울 건데 요건 그냥 쓰는 게 낫겠구나. 종합소득 순서가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래서 이거 쪽지 시험 볼 때 꼭 순서대로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뭐대로요? 순서대로. 근데 왜 그러냐면 요 타소득에서 공제된다 그랬잖아요. 이 공제 순서가 이렇게 되거든요. 사업 다음에 뭐죠? 근로죠. 그래서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서가. 이것 때문에 요 순서 때문에 요거를 순서대로 외우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사업 다음에 뭐예요? 근로.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뭐예요? 근로. 근로 다음에 연금. 연금 다음에 뭐예요? 기타. 그 다음에 제일 앞으로 오면 뭐예요? 이자. 그 다음에 뭐예요? 배당. 이거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도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도 두 가지는 꼭 순서대로 외워야 돼요. 결손금 처리 순서하고 무슨 소득이요? 종합소득. 왜냐면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면 틀리면 안 되잖아요. 순서만 외우면 맞출 수 있는 거니까. 참고하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꼭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요. 여기 교재 밑에 부동산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이라고 해서 그 과세 기간에 다른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거기 349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임대업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미공제분은 저기 나와 있죠.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제가 여기 적어드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거는 꼭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순서대로 물어보는데 이거 순서를 외우지 마시고 요거 순서를 외우세요. 왜냐면 이론 시험 문제 쉽게 나올 때 종합소득 여기에다가 엉뚱한 거 하나 넣어놓거든요. 뭐 퇴직을 넣는다던가 양도를 넣는다던가. 그래서 요걸 외우는 게 좋아요. 이거 외우지 마시고 요거 외우는 것보다는 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있죠. 요거 외우는 게 훨씬 더 어떠세요? 편할 겁니다. 그거는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 보시면 기타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중 미공제 결손금은 몇 년이요? 15년. 근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10년이에요. 몇 년이라고요? 10년. 그 다음에 2008년도는 5년인데 우리가 일단 기억해야 될 거는 몇 년이에요? 15년.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여기부터는 이제 실기예요. 350페이지 여기부터는 못 외우시면 실기하는데 영향이 큽니다. 350페이지부터는 근데 외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지긋지긋하게 해야 될 예정이니까. 거기 보시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이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건 거기 2번에 인적공제 아셔야 돼요. 무슨 공제요? 인적공제.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될 게 있어요. 나이 그러면 20세 이하. 몇 세 이하요? 20세 이하, 60세 이상. 여기에서 말하는 20세와 60세는 만 나이예요. 무슨 나이라고요? 만 나이인데 만 나이 제일 쉽게 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올해 몇 년도죠? 2021년도죠. 여기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시면 돼요. 태어난 연을 빼시면 요게 만 나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2020년생이, 2000년생이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몇 살이요? 21살. 이렇게 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년월일 할 때 그 생년 있잖아요. 그 연도만 빼는 거예요. 연도에서. 몇 월 며칠생이냐 이런 건 상관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그래서 앞에 있는 연도만 빼시면은 그게 곧 만 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그게 몇 세 이하여야 된다고요? 20세 이하. 그 다음에 몇 세 이상? 60세 이상만 돼요. 그 다음에 나이 무관하신 분들이 세 분 있어요. 배우자. 우리가 대부분 결혼 몇 세 이상 해야죠? 대부분. 20살 넘어서 하죠. 맞죠?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20살 전에도 하는데요. 알아요. 평균이라 그랬어요. 평균적으로는 대부분 20살 넘어서, 뭐, 요즘에 뭐 30, 40대에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런 거 빼고 일단 세법에서 보는 거는 요게 문제가 되거든요. 결혼하면 대부분 몇 살 넘는다? 20살 넘는다. 그래서 배우자는 나이 상관 없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 분들. 요 분들도 나이는 상관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법에.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까지 시험 한 번도 나온 적 없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우리 그 소득이 적으신 분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근데 그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뭐 저희 할머니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들어가시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 들어가시면 그 구간이 있거든요. 얼마 이상 벌면 안 되는 거. 그 구간을 안 넘기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시면 혜택 받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단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받으면, 많이 벌면 당연히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나면 되겠지만 이게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을 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를 안 넘기려고 노력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생활적으로 혜택들이 있거든요. 뭐 대출을 해준다 그러면 뭐 저리로 해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집안 뭐라 그래야 되나 집안 청소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혜택 받는 것들이 꽤 많대요. 네. 그래서 기초생활 수급자분들도 나이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다음에 소득도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나이 외워야 되고 나이 무관 외워야 되고 소득 외우셔야 돼요. 소득은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월급으로는 1년이에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5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근로소득 금액은 150만 원 이하인데 왜 150만 원 이하냐면 아까 우리 기억 안 나겠지만 밑줄 친 거 중에 500만 원까지 70% 있었어요. 몇 프로 있었어요? 70%. 500만 원에 70%면 얼마예요? 350이에요. 그래서 500에서 350 빼면 얼마 나와요? 150 나와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같은 말이에요. 근데 같은 말인데 시험 문제는 급여라고 나올 수도 있고 뭐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로소득금액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틀려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자 배당은 2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기타 할 때 300만 원 중요하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기타 소득금액은 얼마가 기준값이에요? 300. 그래서 요거를 외우셔야 나중에 문제 풀 때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외워주셔야 되세요. 근데 왜 외워야 되냐면 이거 가지고 실기해야 되거든요. 실기의 기본 베이스가 이거예요. 요게 안 되면 그 15점짜리 나오는 거 있거든요. 거기에서 10점도 못 맞을 거예요. 아니 10점은 도대체 5점 정도밖에 못 맞을 거예요. 이거를 못 외우면. 왜냐면 이게 기본 베이스로 이거 가지고 구별하는 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요거 좀 잘 좀 봐두시고요. 그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인적 공제라고 있을 겁니다. 무슨 공제요? 인적 공제. 그래서 인적 공제에 보시면 첫 번째 기본 공제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요. 가족 수의 1인당 얼마 곱한대요? 150만 원 곱한대요. 얼마 곱한대요? 1인당 150만 원. 그래서 인적 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월급이 똑같더라도 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 어떻다 그랬죠? 다르다 그랬죠. 근데 왜 그러냐면 요거 때문에 그래요. 1인당 얼마요? 150.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나이 요건에 본인 X, 배우자 X. 그래서 X의 뜻은 뭐냐면 나이 신경 쓸 거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직계 존속이라고 있으시죠? 직계 존속 누구예요? 직계 존속. 누구냐면 부모님. 그 다음에 외조, 할아버지, 할머니. 네, 요런 분들. 할머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족보로 얘기할 때 부모님은 위로 가시는 분이잖아요. 내 위에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그 위에 누구죠? 할아버지, 할머니죠? 요런 분들을 직계 뭐라 그래요? 존속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시험 문제에선 얘기 잘 안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직계 존속. 근데 생각보다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면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은 이제 한자다 보니까 지금은 쓰는 곳보다 안 쓰는 곳이 훨씬 더 많거든요. 왜냐면 한자 쓰는 거 줄이자 그러는데 솔직히 부모님도 한자예요. 맞죠? 그다음에 직계 비속은 이제 자녀나 입양자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직계 비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계 존속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는 거고 직계 비속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족보에서는. 그래서 직계 존속은 몇 세 이상이야? 60세.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주거형 평상 별거 허용에 삼각형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같이 사셔도 되고 따로 사셔도 돼요. 그래서 올해하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기사가 안 나왔지만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연말정산할 때 되면 꼭 이런 기사가 나오거든요. A씨와 B씨가 형제지간인데 부모님 때문에 싸워요. 뭐 때문에 싸우냐면은 연말정산할 때 네가 받을 거냐 내가 받을 거냐.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따로 사셔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가능합니다. 나는 서울에 사는데 부모님은 강원도에 사셔. 돼요. 근데 이건 안 돼요. 나는 한국에 있는데 부모님이 미국에 계셔. 이건 안 돼요. 왜냐면 미국에 계신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외국으로 이민 갔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이민 가신 분까지 챙겨줄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참고로 이거는 국세청하고 그 어느 분하고 법원에서 붙어서 판결 난 거예요. 교재엔 없어요. 근데 시험 문제는 있어요. 한 3번 정도 나왔었는데 외국에 사신 분이어도 빼달라. 왜냐면 요 문구 때문에 주거용 평상 별거여도 받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빼달라 그랬는데 판결문에는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외국에 있는 분까지는 해줄 수는 없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외국에 살지만 않으시면은 공제는 받으실 수 있어요. 그 대신 몇 세는 넘으셔야 돼요? 60세 넘으셔야 되고 돈 버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나이는 넘되 돈 벌면 안 되는 게 전제 조건이긴 합니다. 근데 따로 사는 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다음에 직계 비속, 요게 이제 자녀 얘기하는 거고 입양자도 돼요. 근데 몇 세 이하여야 돼요? 20세 이하. 그 다음에 주민등록 동거에 X라고 되어 있죠? 이거 무슨 뜻이냐면 따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따로 살고 있으셔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왜냐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자녀가 공부를 잘해. 그래갖고 나는 인천에 있는데 지방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가야 돼. 뭐 포항공대라던가 카이스트라던가 이런 것들 대부분 서울에 없어요. 맞죠? 지방에 있죠? 네. 그러면 따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녀 같은 경우엔. 그 다음에 배우자랑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주말 부부야.
예. 그래서 주말부부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저희 남편분하고 한 달에 한 번 만나요. 그랬더니 옆에 계신 다른 분이 부럽다고. 우린 맨날 본다고. 그 얘기 하신 분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따로 사는 경우도 돼요. 가족이라고 인정이 되어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요거는 되게 특이 케이스인데, 원래 자녀만 되거든요. 자녀의 배우자는 안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도 장애가 있으신데 그 배우자도 장애가 있으셔. 이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경우에는 두 분 다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나이 상관 있다, 없다? 없다. 따로 살아도 됩니다. 그 옆에 X 되어 있죠. 형제자매.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몇 세 이상이요? 60세 이상. 그래서 종종 보면은 형제자매랑 같이 살고 있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공제를 받으려면은 나이에 맞아야 되고 돈 벌면 안 되고 동거하고 있어야 돼요. 같이 살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같이 살고 있다는 뜻은 주민등록 등본에 같이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는요? 형제자매는. 다른 분들은 따로 살고 있어도 돼요. 근데 형제자매는 무조건 같이 살고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됐고. 국민기초생활수급법에 의한 수급자는 나이는 상관없는데 같이 살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탁아동은 몇 세 이하예요? 18세 이하. 그래서 법에서 위탁아동은 18세 이하인데, 안타깝게도 저희 시험은 기초생활수급자랑 그 위탁아동은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안 내냐면, 기초생활수급자랑 위탁아동 같은 경우에는 내려면 조건들을 다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내기도 힘들거니와, 그 다음에 실제 회사 가시면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은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서 이런 식으로 나누는 연습은 계속 할 거예요. 351페이지 보시면 공제요건 적용 순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생계요건. 주민등록표상에 뭐여야 된다고요? 동거가족이어야 돼요. 무슨 가족이요? 동거가족.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일단 주민등록 등본에 올려져 있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할 때 되면은 격리부서에서 뭐 갖고 오라 그래요? 주민등록 등본이나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 있죠? 그거 띄워오라 그래요. 근데 왜 띄워오라 그러냐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요. 나머지는 뭐 배우자하고 직계비속은 따로 살아도 돼요. 그 다음에 부모님도 따로 살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연령요건. 연령요건에 몇 세 이하라고요? 20세 이하. 몇 세 이상? 60세 이상. 그 다음에 소득여건. 소득금액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거 외우시면 돼요. 요거 다 외우면은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거기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공제 대상 여부의 판정 시기에 별표 하나만 쳐주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일반적인 경우는 몇 월 며칠 기준이에요? 12월 31일.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사망 또는 장애 치유라고 있죠. 요거는 당해 연도까지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12월 31일이거든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망하실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런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2021년 1월 2일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12월 31일은 안 됐잖아요. 그래도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몸 불편하신 분들 중에 수술로 해서 장애가 치유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장애가 좀 그렇게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장애 판단 받았다가도 수술해서 치유가 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올해까지만 장애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올해까지만. 장애가 치유가 됐어도.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일반인으로 연말정산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거나 장애가 치유되셨을 경우에는 언제까지만 해당된다? 올해까지만. 왜냐면 이런 거 다 만들어 놔야 돼요. 국가에서는. 왜냐면 돌아가셨는데 올해 뺄 거냐 안 뺄 거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장애가 있으셨다가 완치가 됐어. 그러면 언제까지 장애인으로 인정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해요. 왜냐면 이런 걸 안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시시비비를 가려야 돼요. 그 다음에 1인이 여러 사람의 공대 대상 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싸움이 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싸움이 날 수 있냐면, 아까 1인당 150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2명이야. 그러면 300만 원이에요. 얼마라고요? 300만 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고 세율이 42%인데, 300만 원에 40%만 받도요, 120만 원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분 공제를 받냐 안 받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돈 얼마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 동생 없어요.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참고로 돈 적게 버시는 분들보다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이 돈 갖고 더 난리예요. 그게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돈 잘 버니까 뭐 돈 조금 갖고 뭐라고 하겠어 그러는데 은근 그런 거에 더 심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자 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일반인이 부자가 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거기에 들어가는데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분위기에 휩쓸리면은 100원이라도 더 써요. 근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돈 안 써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 중에 하나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밥값 내기 싫으면은 저기 뭐지? 승마환가? 그 줄 많은 거 있잖아요. 여자분들. 구두도 보면은 줄 많이 이렇게 꽂아야 되는 거. 그런 거 신고 다니라고. 그러면 돈 내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돈 많으신 분들 중에 일명 구두쇠라 그래야 되나? 아끼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실제 저도 저 아시는 분의 이제 사부인이 한 거의 100억 가까이 있는 분이래요. 근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좀 된 얘기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 해외여행도 한번 안 갔다 오고 버스 타고 다니고 그리고 맨날 볼 때마다 그 얘기 하신대요. 사부인 그 돈 남겨서 가봤자 자식들만 좋은 거니까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돈 좀 쓰시라고. 근데 못 쓰신대요. 태생이 그러셔서. 그럼 누구만 좋은 거예요? 자식만 좋은 거예요. 맞죠?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추가 공제라고 있어요. 네, 추가 공제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만 가능.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추가를 받으시려면 기본이 돼야 돼요. 근데 이 기본이 뭐냐면은 20세 이하, 그다음 몇 세 이상이요? 60세 이상. 그다음에 돈 많이 버시는 분, 적게 버시는 분, 적게 버시는 분, 그분들에 해당이 되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는 거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은요. 다음 페이지 위에 보시면 경로 우대자 공제라고 있어요. 352페이지에. 무슨 공제요? 경로 우대 공제. 몇 세 이상이요? 70세 이상. 그러면 1인당 얼마 해주세요? 100만 원 해줘요. 얼마 해줘요? 100만 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공제. 무슨 공제요? 장애인 공제에서 장애가 있는 분들은 1인당 얼마를 더 빼줘요? 200만 원. 왜냐면 뭐 주변에 혹시 계시면 아시겠지만 장애인 분들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왜냐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 장애인 분들 관련돼서 잘 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특히 기본적으로 버스 타기 힘들어요. 맞죠? 그래서 대부분 그 장애인분들 관련돼서 택시 같은 거 운영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결론은 뭔가를 하나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부녀자 공제하고 한부모 공제 잘 봐두세요. 요거 간혹가다 나오면 좀 어렵게 내는데, 부녀자 공제 먼저 설명드릴게요. 부녀자 공제는 3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거기 다 있습니다. 얼마 이하요? 3천만 원 이하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3천만 원 이하 버시면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래서 요거를 일명 맞벌이 공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맞벌이 공제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이제 기자들이 일반 분들한테 부녀자 공제 그러면 헷갈리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만든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맞벌이를 하는 여자분이신데 얼마보다 작으셔야 돼요? 3천보다 작으셔야 돼요. 첫 번째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이럴 경우에도 이제 부녀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부녀자 공제는 얼마 해주시냐면 연 50만 원 해줘요. 얼마 해줘요? 연 50만 원. 그 다음에 한부모 공제라고 있어요. 무슨 공제요? 한부모 공제.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남자도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죠? 여자가 될 수도 있죠. 근데 부녀자 공제는 누구만 돼요? 여자만 돼요. 그래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직계 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어야 돼요.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남자분들 중에
한부모 공제가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여자분은 부녀자 공제도 부녀자 공제가 될 수도 있고 모두 될 수 있어요. 한부모 공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양쪽 두 개 다 되시는 여자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한부모 공제만 되냐면 부녀자 공제는 50만 원인데 한부모 공제는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더 큰 거를 하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됐냐면 남녀 평등. 만약에 둘 다 된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한부모만 되는 남자분들이 따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둘 중에 몇 개만 되는 거예요? 하나.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불평불만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툭 하면 남자는 남자가 평등해야 된다. 여자는 여자가 평등해야 된다. 남녀 평등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어떤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특히 남녀 평등 얘기 나오면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뭐 중립적이기는 한데 정답은 없어요. 왜냐면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최근에 저것도 한번 난리 났었죠. 여자도 뭐 가야 된다? 군대 가야 된다. 예, 그걸로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럼 거기 댓글에 여자분들이 다 뭐라고 써요? 너네는 뭐나 알아? 애나 알아. 근데 불가능하잖아요. 어. 근데 앞으로 여자분들 중에 군대 갈 사람들 많아요. 왜냐면 이제 직업으로. 앞으로 이제 남자들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직업 군인이 뭐 할 거예요? 늘어날 거예요. 통일되기 전까지는. 그러면은 이제 여자분들 중에서도 직업적으로 군인이신 분들이 늘어날 거예요. 근데 솔직히 군인이라는 직업이 상하관계가 너무 뚜렷해서 그러지 제가 봤을 때 딴 거 다 빼고 돈으로 봤을 때는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진급만 잘 된다라는 전제 하에 그러면은 나중에 연금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저 예전에 잠깐 친해지셨던 분이신데 얘기 들어봤더니 한 45세인가 50세 되기 전에 퇴직하셨는데 장교셨어요. 연금으로 300 이상 나온다 그러던데. 참고로 군인들이 좀 세요. 제가 알기로. 그리고 이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부분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은 나이 돼야 주잖아요. 제가 알기로 군인연금은 나이 안 돼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퇴직하고 그 다음 달부터인가 다음 연도부터인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제가 그 당시에 알아봤을 때인데 지금 얘기하는 그 당시가 20년 전 얘기니까 거진 20년 좀 오바고 한 15년 정도 됐겠구나. 근데 어쨌든 괜찮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있죠. 뭐는 있냐면 상하관계나 그런 것들이 좀 딱딱한 돈 내기 때문에 힘들기는 해요. 그래서 그거 좀 잘 좀 받으십시오. 둘 다 되면은 몇 개만 되는 거라고요. 둘 중에 한부모 공제만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연금보험료는 됐고 354페이지 보시면 특별공제라고 있어요. 첫 번째 보험료 공제라고 있습니다. 저기 특별소득공제에서 무슨 공제요? 보험료 공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4대 보험 내요, 안 내요? 내죠. 그러면 4대 보험은 우리가 이제 내기는 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내고 회사에서 반내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낸 거를 연말정산에서 또 빼줘요. 요 보험료 공제에서.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회사 입장에선 모르겠는데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4대 보험 내면 솔직히 좋은 것도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아프면 병원 가서 싸게 혜택 받을 수 있죠. 나이 되면은 연금 주죠. 그만두면은 실업급여 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뭐 회사에서 다 내주긴 하지만 회사에서 다치거나 그러면 산재 처리 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에다가 연말정산할 때 모두 해주세요. 빼줘요. 다 빼줘요.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4대 보험이라는 게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저거 세금으로 안 내면 내가 갖다 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걸 원해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세금 안 뺏어가고 복지가 좋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복지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저께인가 오늘 아침에도 또 어느 기자가 또 이상한 거 썼었어요. 뭐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 내기 싫다는 등 그 얘기는 맞아요. 근데 그 누구나 다 아는 얘기를 왜 써갖고 또 댓글에 저런 기레기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등 돈 안 낼 거면 다른 나라로 꺼지시라는 등 맨날 그 얘기는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외국에 비해서는. 뭐 우리나라보다 적게 나는 나라도 있긴 있지만. 그 다음에 주택자금공제는 안 볼 거예요. 왜 안 보냐면 너무 많고 이렇게까지는 다행히도 저희 시험에는 안 내시더라고요. 355페이지 중요합니다. 몇 페이지 중요해요? 355페이지. 거기 밑에 보시면 신용카드 공제라고 있어요. 무슨 공제요? 신용카드 공제.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인데요. 거기 세 번째 줄에 총급여액의 25%에다가 밑줄 치세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생각외로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신용카드 열심히 쓰죠. 예. 근데 연말정산을 받으시려면 자기 총급여액의 몇 프로 초과해서 쓰셔야 돼요? 25% 초과해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내 연봉이 3천만 원이에요. 총급여가 얼마예요? 3천만 원. 그 다음에 3천만 원에 몇 프로요? 25% 하시면 750만 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750만 원. 750만 원 이상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총급여가 3천만 원인데 749만 원 쓰잖아요. 그러면 100원도 못 받아요. 그리고 751만 원 쓰잖아요. 만 원만 공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25%를 넘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요거는 컴퓨터가 다 해줄 건데 신용카드는 15%. 그 다음에 전통시장하고 대중교통은 몇 프로요? 40%.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는 30%. 그 다음에 도서신문, 공연, 박물관은 30%인데 이거는 안 해오셔도 돼요. 프로그램에 있어요. 25% 계산도 컴퓨터가 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356페이지 위에 보시면 2번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의 계산 보시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몇 프로요? 25% 이하면은 공제금액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조건 몇 프로 넘게 쓰셔야 돼요? 25% 넘게 쓰셔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7페이지 요거는 외울 수는 없고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보세요. 시험 문제는 요런 게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 그래서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요런 데에 쓴 거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요. 회사 업무에 쓴 거잖아요. 회사 업무에 쓴 거는 회사에서 비용 처리돼요. 무슨 처리된다고요? 비용 처리. 근데 우리가 비용 처리된 거 내가 또 빼주게 되면은 국가 입장으로선 두 번 빼주게 돼요. 그걸 이중공제라 그래요. 무슨 공제요? 이중공제. 그래서 회사에서 뺐으면은 내 개인적으로는 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번 비정상적인 카드. 이거는 뭐냐면 내가 분명히 마트에서 긁었는데 카드 쓰면은 우리 카드 사용 내역에 보시면 어디에서 카드 긁었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나는 분명히 마트에서 긁었는데 병원에서 긁었대. 이런 식으로 내가 실제 카드 쓴 거랑 사용처랑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표적인 게 술집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이상한 대로 되어 있는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술집인데 술집에서 긁었는데 무슨 마트라고 뜨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래갖고 저도 회사 다닐 때 보면은 그 사장님이나 부서장님들 회사 카드 쓰잖아요. 그러면 카드 내역서 날라오면은 뭐 이름이 이상해. 그러면은 그거 갖다 줘요. 갖다 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 어디 써셨는지 써주세요. 그러면 회사 이름이 이상한데 술집이래. 그런 경우들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원래 걸려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해요? 세금 뭐 하려고요? 덜 내려고. 그래서 예전에 강남에서 이런 거 걸린 적도 있었잖아요. 어떤 거 걸린 적도 있었냐면 성형외과였는데 중국인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한국에서 카드 긁잖아요. 그러면 중국에서 긁은 걸로 떠갖고 걸린 데가 있었어요. 실제 강남에서.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유치 많이 하려고. 왜냐면 중국에서도 카드 긁으면은 연말정산할 때 그게 되나 봐요. 비용 처리가. 그리고 이제 자기 나라에서 쓴 것처럼 꾸미려고 하는 거죠. 이런 불법은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겠죠. 불법이니까. 그 다음에 저기 보험료 이런 것들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자동차 구입 비용에서는 요거 좀 봐두세요. 뭐 봐두시냐면은요. 자동차 구입 비용에서는 저거 중고 자동차. 중고 자동차는 10% 가능해요. 중고차만 돼요. 새 차는 안 돼요. 그러니까 중고차를 카드로 긁으시면은 몇 프로 해주겠다? 10%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왜 생겼는지 아세요? 앞으로도 문제고 계속 문제가 될 건데 과거에도 문제였어요. 중고차 시장에서 문제 같은 거 많이 발생하죠.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뭐 세금 탈루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머리 쓴 거예요. 중고차로 카드로 중고차 사시면 신고하면은 빼주겠다. 그러면 중고차 파는 입장에선 어떻게 돼 버리냐면 내가 얼마에 팔았는지 노출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중고차 파시는 분들이 카드로 하면은 싫어합니다. 왜 싫어해요? 카드는 100% 국세청에 다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제 머리를 쓰신 거예요. 중고자동차 관련돼서. 예. 국가도 바보 아니잖아요. 중고차 1년에 몇 대 팔리는지 대략적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세금은 안 거치는 거죠. 왜냐면 거짓말들 많이 하니까. 그 다음에 세금 내는 거 안 돼요. 정당의 후원도 안 되고 외국에서 쓴 것도 안 되고 월세도 안 되는데 거기 밑에 4번에 보시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중복 여부라고 보이세요? 요거까지만 보고 실 건데요. 이걸 이중공제라 그래요. 중복이라는 게 몇 번 빼주겠다는 얘기예요? 2번 빼준다는 얘기예요. 몇 번이요? 2번. 그래서 요거를 이중공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요, 이중공제는 몇 번 하는 거예요? 2번 하는 거예요. 몇 번이요? 2번. 그래서 이런 경우입니다. 신용카드 의료비, 그 다음에 신용카드 교복구입비, 그 다음에 신용카드 미취학 아동 학원비. 이렇게 몇 가지요? 3가지. 거기 밑에 써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병원비 내죠. 병원비는 되도록이면 뭘로 긁으세요? 카드로. 그러면은 두 번 공제 받아요. 신용카드 공제도 받고 의료비 공제도 받아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면은 과거에 대부분 병원비가 현찰박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이 세금을 많이 냈을 것이다, 덜 낼 것이다, 덜 냈을 것이다. 누가 봐도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제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근로소득자도 공제를 많이 받지만 병원도 세금을 뭐해요? 그만큼 많이 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병원이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교복구입비. 요것도 우리 과거에 보면은 교복구입할 때 현금으로 많이 냈었거든요. 왜냐면 아저씨들이 꼬셔요. 뭐라고 꼬시냐면은 현금으로 하면 블라우스 하나 더 줄게, 치마 하나 더 줄게, 뭐 하나 더 줄게.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왜 그렇게 했어요? 현찰로 팔면은 속일 수가 있으니까.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 동대문, 남대문 가면은 거기 언니 오빠들이 뭐라 그래요? 깎아줄게. 그 대신 뭐로만 줘요? 현금으로만 줘. 그리고 현금 영수증 안 돼.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세금 덜 내려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에 미취학 아동 학원비. 그래서 우리 미취학 아동들 학원 다니는 경우들 있죠. 뭐 태권도 학원이라던가 그럴 경우에도 해주겠다. 근데 요거는 솔직히 세금 걷는 것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요즘에 그 어린애들 있잖아요. 아가들 관련돼서는 혜택을 늘려야 돼요. 줄여야 돼요. 늘려야죠.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학원들 모두 더 내게끔 하고요. 세금도 더 내게끔 하고. 그래서 뭐든지 다 옛날에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님 시대에는 대학교 나오는 사람들 많지 않았잖아요. 대학만 나오면 취업이 다 됐다라고 할 정도로 취업도 잘 됐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야 워낙에 대학 나온 사람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적었죠. 근데 지금은 대학교가 너무 어떻죠? 많죠. 그래서 빨리 없애야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몇몇 분들은 50%라 그러는데 솔직히 전 한 70% 정도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도당 한두 개? 많아야 두세 개? 이렇게만 남겨놓고 싹 다 없애버려야 돼요. 왜냐면 대학 너무 많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나온 대학도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알고 있었어요. 거기가 원래 비리가 좀 있던 데였거든요. 비리 관련돼서 신문에 한번 나왔어요. 근데 왜 알고 있었냐면은 거기가 건설 쪽이거든요. 사학회가. 그러니까 맨날 뭐 하냐면은 저 학교 다닐 때 맨날 건물 짓고 있어요. 왜냐면 건물 지어야 돈 되니까. 학교가 나는 공사장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갔을 때. 맨날 건물 지어. 그러더니 얼마 전에 뉴스인가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비리로. 원래 사학협회나 그런 데들은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 잘 외우세요. 신용카드 의료비, 신용카드 교복구입비, 신용카드 미취학 뭐요? 학원비.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4시 5분에 뒤에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